안녕하십니까. 코리아연구원 변진흥 원장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 강좌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21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사에 바쁘실 텐데 이처럼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뭐 시청자들이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도 정치인 송영길 이전에 인간 송영길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서서 또 말씀드리고 하는데 오늘 스튜디오가 꽉 찬 느낌입니다. 제가 위원장님 의원실은 가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듣기로는 그 동안에 이제 여러 각국의 정상들 만나시고 뭐 했었던 사진을 쭉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구본 외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송영길의 지구본 외교 둥근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하는 이 책도 최근에 내셨나요? 예. 왜 둥근 것이 강한 것을 이깁니까? 아무래도 뭐 이 외유 내강, 네. 그 뭐 유방이 항우를 이기듯이 뭔가 흑백 논리로 이 냉전 시대를 극복하는 그런 취지도 담았고요. 4대 네. 강국을 넘어서 지구본 전체 외교를 한번 펼쳐보자. 너무 우리나라가 그 4대 강국에 지금 갇혀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전체 둥근 지구본 외교를 또 상징해서 둥근 것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네. 사실 지구가 평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다시 지구는 둥글다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문명의 흐름을 바꿨죠. 네네. 그런 면에서 이 외교의 흐름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치의 뜻을 두신 계기 이걸 좀 알고 싶어서 아무래도 80년대 상황과 이게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1884년에 연세대에 초대 직선 총학을 총학의 학생회장을 하셨죠. 네네. 이때는 경영학과에 적을 두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학과가 아니고. 네, 그때는 뭐 다 직장에 취직해서 네. 아무래도 저는 경영학, 응용과학이 좀 더 맞았던 것 같아요. 순수 과학보다는 제가 좀 활동적이고 네. 이런 활동하다 보니까 네. 경영학은 응용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정치도 일종의 경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를 경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로 인천시장 해본 것도 네. 그런 경영학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의원님에 관한 기사들을 쭉 좀 살펴봤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짧은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1987년 6월에 네, 이한열 열사 장례식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보니까 당시에 연세대 총학생회장이 우상호 의원이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같이 계시면서 김수환 추기경님께 이 열사의 장례식을 질서 있게 잘 치르겠습니다. 근데 이때 그 설명을 하시면서는 장례준비위원회가 민주국민장을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유족들께서 오히려 제2의 이한열 이렇게 나오는 그런 희생을 염려를 하셔서 학생장으로 이렇게 하자 하는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때 좀 분위기나 이걸 기억나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때 우리 우상호 의원은 네. 같은 저하고 같은 학번이었는데 네. 1학년 때 우상호는 이제 연대 국문학과를 다니다가 강제 징집이 됐어요.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그래서 네. 나중에 복학해서 87년도에 총학생회를 했고 저는 네, 이제 군대에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84년도에 총학생회를 부활할 때 그걸 제가 그때 김영춘, 이정우 서울대 이정우, 네네. 고대 김영춘 이제 셋이 음. 저 남가자동 제 자취방에 모여가지고 네. 총학생회를 선도적으로 해보자 생각했던 거고요. 그때 이한열은 또 제 과 후배입니다. 같은 경영학과에. 연대 경영학과 그때 2학년 시절에 그 네. 만화 동아리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친구고 또 광주 진흥고를 또 졸업했기 때문에 네. 또 광주 후배기도 하고요. 과 후배기도 하고 그래서 네. 동생처럼 애정이 가는 친구였는데
그런 이제 소식을 듣고 네. 저도 연세대학교 인천에서 저는 노동운동하고 노동자로 살고 있을 때였는데 아, 네. 이제 일이 벌어져서 올라갔죠. 그래서 같은 또 동문으로서 우상호 학생회장을 도와주면서 장례 준비를 같이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항상 이제 정보 공안 기관들이 그렇죠. 유족들을 설득해서 조용히 치르자. 이거 뭐 이렇게 일부 친척 중에 이거는 가족장으로 치르자는 분도 있었고 아, 또 네. 학생장으로 치르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때 배은심 여사 어머님이 중심을 네네. 잘 잡아주셨고 제 주장은 뭐 제뿐만 아니라 저희들 주장은 우리 한여리가 학교 내에 무슨 등록금 인상이나 학교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다가 이런 일이 당했다면 학생장으로 치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6월 항쟁은 그렇죠. 이 군사 독재 종식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는 그런 사회 전체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이런 일이 닿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함께 아파하고 있고 그래서 민주 국민장으로 치르는 게 국민들의 추모 열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족들도 설득하고 추기경님 오셨을 때도 그런 말씀했던 영상에 그 나와 네. 있더라고요. 예. 아주 그래서 추기경님이 다 이제 수긍하시면서 네. 이렇게 일어나신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지금부터 33년 전인 1987년이죠. 당시에 그 이슈는 대통령 직선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뭐 대통령 직선이 쟁취된 후에 벌써 7번째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발전을 하고 정치 지형이 변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87년 이후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소외, 특히 이제 87년 시민혁명과 30년 후에 촛불 시민혁명 이 모두를 몸으로 겪어내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의 우리 한국 사회에 달라진 것은 무엇이고 또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뭐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화라는 네. 여러 가지 화두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정치적 민주화가 사회 경제적 민주화로 심화 발전돼 가는 그런 과도기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제 독재를 타도하는 민주화 세력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이제 제도화된 민주주의 속에서는 이제 생활 속의 민주주의, 철학 속의 민주주의, 그리고 네. 우리 스스로도 어떤 대상, 이렇게 적과 아를 구분하는 그러한 민주화 투쟁을 넘어서 저 스스로부터 부부간에, 자식간에, 내 직장에 우리 비서들과 이런 관계 속에서의 정말 민주주의가 실천되고 있는가 노사간에 이제 이런 걸로 내포적으로 이제 심화 발전돼가야 될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민주주의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겪었습니다만 워낙 그 또 중간에 민심이 이반되고 실망이 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이명박 정부 때는 거의 정동영 후보를 500만 표 차로 이기는 엄청난 역풍이 불었던 것을 네.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네. 이제 그것은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최근에 기본소득 논란도 나오지만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평등이 없이는 그냥 한 1인 1표의 그 민주주의 자체가 워낙 빈부 차이가 심해지면 그 위협받게 되는 거고 민은 이식위천이다 이런 말도 있었고 네, 옛날에 네. 예. 그런 토대가 없이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이런 말도 네, 있는 그렇죠. 것처럼 예. 경제적인 공평성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수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겪고 나면서 저희들이 다시 반성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촛불 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여전히 저희들로서는 부동산 문제나 이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문제는 참 요즘 이슈인데 뭐 지금 전셋집에서 살고 계시다고. 그렇죠, 진짜. 그거는 그 안에서 가족끼리 합의가 없으면 저는 안 되는. 아주 부동산 문제 고민을 한 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아직 제가 어떤 정책 결정자가 되면 이거를 척 추진하겠는데 제가 송년길에 누구나 집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어서 네. 하고 있어요. 누구나 사실. 집.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게 해보자. 네.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이재명 이런 분들이 계속 주장한 것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잖아요. 네네. 모든 분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합니다만 이것은 국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평균 3억이라 그러면 30만 가구를 만든다고 하면 30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예산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송영길의 누구나 프로젝트는 국가 재정을 하나도 안 들이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참 혁명적인 프로젝트인데 저한테 아무튼 기회가 오면 이것을 한번 현실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그 프로젝트만 가지고 한번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 2000년 5월에 16대 국회에 이제 진출하시면서 대망의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그 후에 이제 17대, 18대까지 3선을 하셨죠. 네. 그리고 이제 건너뛰시면서 20대 그리고 이번에 21대 하셔서 5선 의원이 되셨습니다. 근데 제가 잘 아는 분도 3선까지는 좀 어떤지 몰라도 4선 참 힘들다. 그러고 근데 4선까지는 되셨어요 이분이. 물론 중간에 한번 저거 하셨지만 근데 이번에 5선이 안 되셨어요.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이번에 5선이 되셨는데 지금 국회에 5선 이상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계신가요? 제가 16대 2000년도에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네. 저하고 소위 저희들 입사 동기다 이런 말도 하는데 저희가 같은 16대 국회의원이 저희 민주당에서는 저하고 예. 박병석 국회의장, 지금 국회의장님이요? 이낙연 의원 딱 셋입니다. 그래요? 네. 그 300명 중에 셋하고 저 야당에는 정진석 의원. 네. 네, 그 정도 그럼 5선 이상이 그 박진 정도. 서병수 의원님은 중간 보궐선거로 들어오셨고 보궐선거로 들어오셨고. 권영세 의원 이런 분들이 네. 실제로 2000년도에 국회의원 돼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사람은 저 박병석, 이낙연, 정진석 여야 앞에서 4명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실 이 순환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빠르죠. 한 50%가 초선이 그 이전에는 상당히 그 다선 의원들이 많으셨었는데 네. 그만큼 뭐 정치 뭐 그것도 일종의 혁신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정치계에 새바람도 그렇습니다. 많이 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19대 국회를 건너뛰시기는 하셨는데 오히려 그 기간에 못지않은 소중한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네, 네. 2010년 7월에 민선 5기 인천광역시 시장을 지내셨는데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책임 맡으셨던 것도 소중한 체험이셨죠. 네,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고 어떠셨습니까? 제가 시장 때와 국회의원 때 차이가 뭐냐 그러면 자주 드는 얘가 예. 제가 눈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요. 네, 눈이 내리면 국회의원 때는 음. 약간 낭만적 생각에 예, 또 아내랑 만나 커피나 한 잔 마시면서 영화 구경을 할까 또 딸내미랑 만나서 뭐 같이 어디 데이트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딱 시장이 되니까 눈이 내리면 음. 쓰레기가 쏟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당장 제설 작업, 차량 몇 대 동원 딱 눈 내린 거 보면 예막칼슘 몇 푸대 저게 1,000만 원짜리인지 1억짜리인지 딱딱 예산이 이제 내일 새벽에 아침 출근길에 어떻게 제설 작업을 완성시킬 것인가. 그래서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구청들을 돌면서 이게 제설 작업을 독려했어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우리 인천 대공원에 그 이렇게 걷는 길이 시멘트를 다 뜯어버리고 흙길로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을 갈 때마다 했거든요. 네. 제가 시장 되자마자 다 뜯어버리자. 확 뜯어버려서 이거를 그러셨어요. 흙길로 바꾸니까 네. 국회의원 때와 달리 이게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전군 사령관으로서 실질적으로 내 힘을 가지고 네. 권한을 가지고 이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실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좀 더 큰 변화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처럼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부터 20년에 걸쳐서 꽉 찬 그 정치 역정을 펼쳐오셨어요. 그 와중에 다채로운 그 수상 경력이 이렇게 돋보여서 우리 시청자들께 뭐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 보겠는데 하여간 인간 송영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 그 21대 국회의 전반기를 구성하면서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사실 외통위가 국회 차원의 외교 사령탑 아닙니까?
이미 외통위원장으로 손색이 없는 수상 경력이 있으셔요. 보니까 2009년에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이정 도네르 훈장을 받으셨어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거 우리 원장님 발음이 좋으시네.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가 프랑스어였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그 인연으로 제가 이제 사법시험을 늦게 공부했는데 노동운동하다가 나이 30에 사법시험을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네. 1차 시험을 영어로 볼 자신이 없었어요. 영어라는 것은 계속 공부를 그렇죠. 축적돼야 멋진 되니까. 뭐 하고 노동운동하고 하니까. 영어를 다 손에 놨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프랑스어로 보자. 고등학교 때 그래 불어를 배운 네. 기본이 있으니까 그래서 불어로 음. 선택을 해가지고 사법시험 1차 시험을 84점 맞고 그래도 잘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법 시험에 이제 제2외국어니까 제1외국어로 외국어를 하나만 선택하면 하나만 됩니다. 쓰는- 사법시험. 아, 네. 중국어나 보통 불어, 으로. 뭐 일본어, 영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통과가 됐고 그 인연으로 한 프랑스 의원협회 회장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그 의원협회 회장을 언제 맡으셨어요? 그때가 아마 재선 의원 때 프랑스. 만들었으니까 2004년, 2006년인가 아무튼 그때 맡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4년 동안 제가 열심히 하고 또 유로 헬리콥터와 우리나라 카이하고 협력 분야라든지 이런 걸 챙기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저를 이제 레종 도네르 훈장을 줬는데 이 정치인들한테 다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제가 근데 줄 때 제가 좀 감동스러웠던 게 시라크 수상 때인데 주게 된 이유를 이제 우리 대사관에서 이제 대리 전수를 했는데 저희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단순히 한 프랑스 의원협회 회장을 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그 플러스 송영길의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민주화 한국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다. 프랑스의 어떤 정치 철학과 이것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그 정신도 네. 거의 네. 예, 아시아에서 그런 의미를 그렇군요. 금년이 한노수교 30주년 아닙니까? 네. 사실 냉전 해체 이후에 러시아 위상이 그 이전보다는 좀 못한 건 사실인데 그렇더라도 한반도 국제 정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러시아입니다. 2013년에 러시아 이건 제가 발음이 좀 힘들어요. 오르지나 드루지비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받으셨죠? 네, 오르지나 드루비지라는 말이 이제 국가 우호라는 뜻인데 국가 우호. 예, 네. 드루비지라는 말이 그런 건데요. 네. 그 재밌는 게 우리 인천 앞바다가 옛날엔 제물포라고 그랬습니다. 제물포. 그렇죠. 모든 물류가 모이는 곳이다. 근데 이 제물포 항에서 1904년 2월 9일 날 제물포 해전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일본이 기습 공격에서 네네. 이제 발생한 러일 전쟁의 발발인데요. 그때 이게 바리악이라는 러시아 함대, 이게 영어로는 바이킹입니다. 이 바이킹을 러시아 말로 바리악이라 하는데 바리악이라는 함대와 코레츠라는 함이 있다가 일본의 순양함, 구축함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한 14대 2로 싸웠다 그래요. 근데 그 중갑으로 싸우다가 이게 항복하지 않고 스스로 자침을 시킵니다. 근데 그때 그 바리악 깃발을 일본군이 가지고 있다가 해방되고 나서 이제 우리 인천 시립박물관에 그게 보관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는데 러시아가 찾아와서 이거 돌려달라. 러시아 사람들한테 왜 이 바리악 깃발이 중요했냐면 러시아인들이 나폴레옹 전쟁에 이겼던 1812년, 뭐 1940년, 41년, 그 45년까지 이 독일과의 싸움에서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런 데서 영웅적인 투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레이트 페이트리트 워라 그러는데 거기서 대조국 전쟁에서 이긴 거. 이 두 가지를 대단히 아무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가장 치욕스러운 게 1904년 일본한테 그것도 동양인한테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대한민국 제물포에서 그때 대한제국이었죠. 대한제국 제물포에서 영웅적인 투쟁을 한 바리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성웅 이순신처럼 이 바리악 함대를 이제 전설적으로 이렇게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악 함대 깃발은 그들에게 애국심의 상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그때 빌려줬거든요. 네. 줄 수는 없어가지고 줄 수는 없고. 2년씩 빌려주면서 제가 독립운동 문서도 받아왔어요. 교환으로 그냥 줄 수 없다 그래서 고종과 니콜라 2세 간의 친필 편지도 받아오고
근데 그게 러시아의 생중계가 될 정도로 이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직접 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저한테 이걸 전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우호 협력의 평가로 푸틴이 저를 그걸 초청을 했죠. 네. 크레밀린으로 초청해서 직접 훈장을 줬는데 그때 이그나텐코 이타르타스 통신 사장이 상원 의원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푸틴이 외국 지방정부 대표를 불러다가 직접 그것도 훈장을 수여한 건 처음 있는 일이고 훈장만 수여하고 간 게 아니라 한 50분 정도 거의 앉아서 정상회담 하듯이 대담을 했어요. 아, 네. 그것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고 물론 뭐 통역 두고 가셨습니까? 당연히 통역을 두고 해야죠. 아, 그래도 러시아 발음도 좋으신 것 같은데. 뭐 조금씩 하는 겁니다. 하도 어려워서. 네. 아, 그래서 러시아와 그런 인연으로 러시아와 계속 인연이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제가 특사로 또 가서 네, 특사로 가셨어요. 아니, 지난주에 이제 이부영 전 의원께서 출연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로 수교 30주년인데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는다. 굉장히 그걸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애석해하시고. 이제 우리 송 의원님은 레오니드 슬루츠키라고 발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원 외교위원장하고 전화회담도 하시고 또 여러모로 그래서 이 한러 30주년 관련해서도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뭐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았을 때 열심히 네. 했는데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아무래도 좀 활동이 약해진 면이 있고 제가 푸틴 대통령이나 거기 있는 상원 의원들이나 지금 볼로딘이라고 그 두마라고 합니다. 두마가 생각하는 두마. 곳이라는 뜻인데 그게 두마요. 러시아 하원을 두마라고 예, 합니다. 예. 근데 두마 의장 볼로딘이 저하고 친구가 됐어요. 그 고향 사라토프까지 이제 갔다 오고 마트비엔코라고 지금 러시아 상원 의장 여성분인데 네. 이분도 저하고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그분이 상피터스부르크 주지사일 때 저하고 인천시장하고로서 만나서 자매견을 맺었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볼로딘의 직계 후배인 이 슬러츠키가 67년생 젊은 친구인데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저하고도 친해졌는데 그래서 같이 얼마 전에 화상 토론도 네, 하고 네. 또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이나 볼로딘이나 슬러츠키가 또 이 남북 관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방문한 적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남북러 간의 협력을 해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러 간의 이 관계는 사실은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나진 핫산 프로젝트인데 네네. 사실 푸틴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네네. 이걸 추진했잖아요. 근데 그때 청와대에서 당연히 나를 초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인천시장이었는데 그렇죠. 푸틴과 만난 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나를 초청을 안 해서 명단에서 없었는데 러시아 쪽에서 나를 명단에 넣어가지고 제가 청와대 박근혜 푸틴 그 예. 회담 때 참석을 했었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근데 그때 합의했던 게 나진 핫산을 추진하자 그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그때 나진 핫산을 적극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6차 북핵 실험인가요? 그 터지니까 그걸 다 중단해 버렸죠. 근데 지금 그게 러시아는 아주 여기에 대한 이제 애정이 있어서 유엔 제재 예외로 해놨거든요. 러시아 석탄이 나진항을 통해서 반출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지금 미국과 한국의 단독 제재로 지금 막혀 있는 거죠.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쪽에 이거라도 좀 풀자. 유엔 제재도 아닌데 뭔가 이 김정은의 비핵화의 길을 좀 촉진시키려면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리틀 기프트를 준비했다 그러는데 아니 그게 이거 나진아산 풀어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나진아산을 다녀왔어요. 네. 2년 전에. 네. 아마 우리나라 고위급 인사 중에 그 중국을 통하지 않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핫산에서 기차로 도망가는 건너온 것은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 UNDP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그 프로젝트들을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고 해서 두만강 개발위원회. 예, 대상각주 뭐 이렇게 해서 다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네. 가보니까 그 나진 컨트라스라고 나진 이제 컨테이너 트랜스포테이션을 줄여서 네. 컨트라스라는 그 SPC를 러시아 70% 북한 30%로 만들어 가지고 약 그 북한인을 200명 정도 고용해서 네. 러시아 석탄을 지금 나진항을 통해 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톤키라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 친구가 거기 사장인데 저하고도 아주 지금 카톡으로 소통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아까 한 프랑스 의원협회 회장도 하셨다고 그랬지만은 한 인도 의원 친선협회 회장도 맡으셨었죠. 지금도 맡고 계신가요?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번. 뭐 사실 큰 나라와의 외교도 중요하지만 갈수록 저는 그 외교 다변화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인도 이제 모디 총리가 평화상 때문에 왔을 때 만나셔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인도의 전폭적인 지원 이것을 요청을 하시고 비동맹 외교를 주도했던 인도의 동북아 평화에도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주한 이란 대사하고도 이렇게 만나시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외교 다변화 이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점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 정책과 남방 정책이 네. 이 사강 외교에 뿐만 아니라 네. 뭔가 좀 새로운 영역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남방 신북방 정책은 좀 시의적절하게 잘 제시했고 특히 이제 남방 쪽에는 베트남의 교역이 거의 800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이제 중국 EU 다음에 넘버 3로 올라갈 것 같아요. 베트남이요. 예, 지금 미국 일본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한 지금 5위쯤 될 텐데 네. 4위, 3위까지 아마 올라갈 정도로 한 베트남 협력이 규모가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남방 지역의 외교가 중요한데 특히 인도는 이제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의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13억 인구 거의 뭐 14억의 중국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큰 나라이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나라여서 제가 한 인도 원협회장을 지난 국회 하반기 때 2년 동안 맡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각제다 보니까 국회의원 외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무디 총리 나름대로 무디 총리가 여기 한국에 왔을 때도 저희 한 인도 원협회장 저를 롯데호텔에서 이제 제일 만나줬어요. 보통 다른 나라 대통령이 오면은 국회의원을 이렇게 안 만나거든요. 내각제다 보니까 의원 협회를 존중해 줬고 그래서 제가 2번 뉴델리 가서 2번 그 또 모디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인도는 또 우리가 K9 자주포를 거기에 우리가 수출했어요. 네. 방산 분야의 협력이 아주 강화되고 있고 에너지 원전 분야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협력할 게 많습니다. 거기. 이란은 중동 외교 차원이겠죠? 이란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이란이 우리나라한테 석유를 수출했는데 네. 그 석유 대금이 70억 달러, 약 7조 정도, 70억 불 정도가 우리은행과 IBK 은행에 계좌에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이 돈을 가지고 의약품이나 생필품을 사가지고 이렇게 대물 변제식으로 보내줬거든요. 이란으로. 네네. 바로 현금으로 가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오바마 정부 때 했던 이란 핵 합의 무산시키고. 조인트 플랜 그 합동 플랜을 취소해 버리면서 제재를 하다 보니까 이 돈이 묶여 있어요. 못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란 정부에서 난리거든요. 이게 지금 한국이 왜 정당한 자기 돈을 안 주냐. 근데 이제 우리는 세컨다리 보이콧이 걱정되니까 우리은행 IBK가 그걸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이란 대사가 하소연을 해서 네네. 저 우리 정부한테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란 부의장이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데 그 우리 진단 키트나 의료 기구는 이 돈으로 보내게 하자 그래서 일부 지금 몇백만 불인가 이번에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하셨군요. 근데 이걸 좀 더 좀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그 의료 지원은 좋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좀 우리 정부가 적극 좀 미국을 설득시켜서 우리 돈도 아니고 뭐 이란 돈인데 뭐 제재라면 무슨 군수 산업도 아니고 이게 의료 근데 이거 줘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답답해요. 아이고 정부를 좀 많이 이렇게 수동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장관한테 많이 추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 지난 6월 30일에 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셨죠. 네네. 위원장님이 직접 발의하실 만큼 좀 급박한 사안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이 전단
배포 문제로 북에서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시켰잖아요. 네네. 참 그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참 남북 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그만큼 그들 입장에서는 또 불만이 쌓여 있는 거겠죠.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 이후로 미국 눈치 보느라고 실제 도와준 것도 없고 네. 또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접경 지역의 이런 전단 살포 상호 비방 중지를 약속했는데 자기들은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날리고 있고 뭐 또 자기들이 존중하는 최고 존엄이라고 말하는 김정은에 대한 인신 그렇죠. 공격성 네, 이런 게 네. 많다 보니까 아마 이게 열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도 남북 합의를 우리가 지켜야 저쪽을 또 지키라고 말할 수가 있고 특히 접경 지역 주민들이 다 싫어하는데 굳이 여기서 하는 거냐. 그래서 이 진단 이 법을 일단 만들어서 바로 통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건조정위원회 가 있어서 90일 동안 시간이 좀 지체되게 돼 있습니다. 아니 뭐 그걸 야당이 반대할 무슨 이유가 있나요? 야당은 왜 언론 표현의 자유 침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약속하는 거하고 또 자유하고는 그게 또 서로의 그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또 미국 보수 단체나 이런 데서도 그 언론 자유 침해다. 네. 또 콘타나 오해하 콘타나 토마스 그 대북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도 이게 또 좀 비판적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내가 내일 모레 같이 한번 화상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수잔 정부 솔티도 그러고. 거기는 원래 그렇지만 네네. 예. 콘타나 오해하는 상당히 북에 대한 애정도 있는 분인데 그래서 설명해 줄 생각이고요. 이게 우리가 사실 출판 언론의 자유가 완벽히 보장돼 있습니다. 우리 탈북자들이 3만 3천인데 120개가 넘는 단체가 조직되어 있고 아니 박상학이라는 분은 우리 야당 당대표한테 와서 뭐 문재인 대통령을 뭐 그자라 그러고 뭐라고 해봤자 필요 없다 그러고 유엔에 고소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뭐 마음대로 이야기를 해도 아무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또 얼마든지 여기서 인터넷이나 라디오나 하고 대신 접경 지역은 우리가 지금 전쟁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법률적으로 예. 휴전 상태고 자기 말 맞다나 박상학이 심리전의 일환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심리전은 일종의 전쟁입니다. 전쟁 행위입니다. 근데 네. 이거를 최고 사령관인 군 통수권자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어기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남북이 더불어 합의한 거를 그래서 접경 지역이 보수 진보를 떠나 다 싫어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오늘 주제가 사실은 판문점 선언의 시대 정신 그리고 제2의 광복 운동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광복 75주년 기념식이 저는 좀 장소가 이채로웠던 것 같아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개최됐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규모를 줄이고 뭐 그래서 장소 선택이 이렇게 됐나 하는데 그 경축사에서 이렇게 부각된 부분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의미를 함축한 디자인 공간으로 동대문 플라자를 선택한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아무래도 그게 역사가 같이 어우러 있는 것이 원래 조선시대 훈련 도감이 있었던 자리라는 거고요. 그렇죠. 또 일제 시대 때는 그 운동장으로 송기정 선수가 1만 미터 경기에 1등으로 들어온 또 의미가 있는 곳이고 지금 이제 첨단 디자인 센터가 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역사적 의미를 두고 아마 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번 8.15 경축사를 한마디로 압축을 한다고 하면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서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남과 북 모두를 이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진정한 광복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 헌법 10조를 제시한 것은 아주 저도 법률가 한 사람으로서 기뻤고요.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 제가 사법시험을 늦게 봐서 30살에 갔잖아요. 제가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고시 공부할 때 할 때부터. 아이고 고생하셨겠어요. 네, 그리고 고시 학교 있을 때는 또 이제 둘째를 임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수원에서 월급 40만 원이가 줬어요. 그걸로 생활계를 꾸리 어려워서 제가 그 고시학원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 태학관 네네. 뭐 이해찬 대표 형이 운영하는 동방고시학원도 있고 거기서 강의를 했는데 헌법을 제가 많이 민법도 하고 헌법도 강의를 하고 했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서 이 10조가 우리나라 헌법 130개 조문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거 인간이 행복 추구할 권리를 주고 우리 국가는 이 불가침의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실현할 의무를 준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의 130개 조항 중에 핵심이 뭐냐 그러면 당연히 저는 10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10조는 국가의 존재 의미가 국민의 기본권, 행복 주권을 실현하는 수단적 존재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북한 헌법과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태극기를 차고 다니는데 왜 우리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그냥 대한민국이 뭐 민주주의고 막 자본주의 나라다 이걸 넘어서 이 헌법이라는 이 국민적 공감대, 이 핵심 그게 바로 10조. 우리는 일제를 타도했던 이유도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된다는 게 아니라 국가가 오히려 국민 개인의 기본권과 행복 추구를 위한 수단적 존재이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헌법 10조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인데요. 역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을 의미를 부여해주고 함께 잘 사는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를 해보자라는 데서 저는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인간 안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인간 안보가 평화 안보의 바탕이고 그래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상생에 서로 간의 그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이 상생이라고 하는 용어 이것이 남북 모두를 위한 상생 이게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에 이제 군사 안보가 중요시 됐었는데 이건 이념적 분열과 갈등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물려줄 민족 사회의 미래는 남북 모두의 상생을 이루어내는 평화 안보다. 이런 그 인간 안보, 평화 안보 이것을 국민들의 대의 기관이죠. 국회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외교통일위원회에 네. 태영호라는 분과 이 지성호라는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네. 또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도 저희 상임위원장, 김태년 원내대표도 또 웬만한 분들은 다 계시네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여기 소위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구난방의 논란이 벌어지는데 저는 이번에 이인영 그 장관 청문회하면서 태용호 의원의 그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고 이런 이제 간극을 느꼈는데 지금도 멸공통일, 북진통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서북청년단 같은 상원을 가지고 있는 게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태극기 부대들도 그러잖아요. 네. 저 송영길이 빨갱이, 저 무슨 빨갱이하고 대화를 하느냐 뭐 이런 건데 네. 제가 그럴 때마다 이 대한민국 국기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헌법이 평화적 통일이 국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984년도인가요? 저기 대구의 유성한 통일민주당 의원님이 우리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다. 그랬다가 국가보호 위반으로 구속을 그렇죠. 시켰습니다. 네네. 전두환 시대 때인데 지금 우리의 헌법은 6월 항쟁으로 만들어진 여야가 합의한 최초의 헌법입니다. 네. 헌법 개정된 헌법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물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찌됐건 평화통일을 하려면 북을 같이 대화를 해야 되고 북의 안보도 신경을 써줘야 우리의 안보가 보장됩니다. 그렇죠. 상대가 안전하지 않은데 나만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한쪽은 우리 기생충에 나온 것처럼 지하방에 살고 있는데 나만 고강 대실에 그냥 담을 쌓아놓고 잘 사면 그게 안보가 유지되기가 어렵죠. 뭐 원장님 말씀처럼 인간 안보. 우리 사회 구성원 중에 소수라도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사회에 내가 살 수가 없다. 이놈의 사회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하도 먹고 살지 못하고 내 자식도 치료도 못하겠다. 그래 에이 이놈의 사회 나 죽고 다 죽자라고 불을 지른다든지 대구 지하철 3사처럼 등산복 차림으로 왔다가 페트병에 물처럼 신나를 넣어줘서 한번 뿌렸다 불 지르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분의 삶이 좌절되지 않도록 배려해 줘야 내가 안전하거든요. 그렇죠. 예. 북도 생각해 보세요. 북이
이러나 저러나 이제 살 수가 없다. 제재 때문에 못 살고 이 대한민국 놈들이 자기들 안 도와주고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에라이 니 죽고 나 죽자. 전쟁이라도 하고 그냥. 만약에 도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 민족이 다 정말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이제 폐허 상태로 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우리의 안보가 중요하듯이 상대방의 안보도 중요하다. 이런 사고가 돼야 상생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대변자이면서 그 시대의 대변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대 정신의 대변자인데 뭐 태영호 의원이나 지성호 의원도 국회의원이 됐으면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남쪽에서 살고 있잖아요. 남쪽에 있는 그 분들의 모든 것을 대변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의미의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시대 정신이라는 용어 자체는 서구적 개념이죠. 그러나 동시대인들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의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군부 정권 시기에는 민의 시대 정신을 대변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뭐 말할 수도 없었고 정치인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죽산 조봉암 선생님께서 평화 통일을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사형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우리 위원장님이 그동안에 이제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과정도 얘기를 하시고 그랬지만 우리 사회가 지난한 그러한 그 민주화 투쟁을 거친 이후에 비로소 시대 정신의 시대 복귀가 가능해졌다. 국민들이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고 그 시대 정신을 국회에서 대변하면서 실현해 나가시는 건데 이런 의미에서 판문점 선언의 시대 정신 한마디로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게 판문점 선언이 뭐 특이한 게 아니라 사실 7.4 남북 공동 성명부터 쭉 발전해 온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91년도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 합의서. 네. 그다음에 뭐 6.15 공동 선언에 14 선언에 다 와 있는 그 동일한 자주 민족 대단결 평화 상호 체제 인정 상호 비방 중지 그다음에 평화 교류 협력 동질서 뭐 이게 다 비슷한 공감대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 어떤 동맹도 같은 민족보다 그렇죠. 나올 수 없다 이런 말로 많은 또 감동을 주기도 했는데 또 보수적인 분들은 상당히 우려를 했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냉전 체제도 붕괴됐는데 옛날에 미소 냉전이 있어서 뭐 이 대리전 성격이 있었지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사실 자주적으로 문제를 못 풀 수도 없는 건데 아무튼 이 판문점 선언은 특히 두 정상이 백두산 정상에 가서 만나는 정말 보기 어려운 장관을 연출했는데 그게 지금 2년이 지난 마당에 이렇게 냉각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이번에 그 경축사에서 생명 공동체라는 용어가 아주 많은 정말 이것도 하나의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2의 광복 운동을 이야기를 할 때에 결국은 이 생명 공동체로서의 남과 북의 공통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그런 것을 제2의 광복 운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 방역 체계라든지 네. 이번에 황강댐인가요? 그 방류할 때 네. 북에서 우리한테 제대로 통보하는 건 대단히 유감인데 좀 북도 이런 거를 좀 배려를 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저도 우리 같이 이렇게 북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일어난 사람도 정말 어쩔 때는 성질할 때가 많거든요. 정말 끝없는 인내가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기 북과 이제 북의 살림이 황폐되어 있기 때문에 북의 살림을 녹화시키고 북의 그런 지금 결핵이라든지 심각하잖아요. 유진벨 재단이 정말 이렇게 우리 또 미국 분들이 이렇게 노력해주고 있는데 그런 결핵 퇴치나 그들의 영양 상태 지금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 지금 돕고 있습니다만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걸 같이 그들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같이 좀 해줘야 지금 보수적인 분들이 요구하는 어떤 이제
정치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이 이제 단계적으로 실현되는 거지. 지금 뭐 먹고 사는 게 힘드는데 이것은 안 도와주고 계속 자유권적 기본권만 이야기하면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그렇죠. 나오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야를 같이 노력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평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가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광산은 참 아름다운 땅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라크 한번 가보니까 정말 그 가도가도큰 사막을 가지고 이렇게 싸고 있는데, 이렇게 물 좋고 산 좋은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같이 이 분단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살려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외교통일위원회시기 때문에 외교와 통일 이 두 분야를 다 관여하시게 되는데, 외교와 통일이라고 하는 말이 일맥상통하기는 하지만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는 조금 좀 엇박자되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한미 워킹 그룹에 의해서 보면은 외교와 통일이 서로 이렇게 잘 그 정말 우리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 같이 이렇게 보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좀 어려웠던 거 아닌가 싶어서,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이 두 분야를 어떻게 좀 조율해 나가셨으면 좋겠는지. 저는 외교와 통일이 분리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네. 그 한미 관계와 또 이번 양제츠가 이제 이번 주에 뭐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네네. 한중 관계 이런 게 남북 관계가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우리 네. 오마이뉴스 독자들한테 이 책을 꼭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게 이 강대국 국제정치 한반도라는 책인데요. 이 책 보면 김일성, 이승만은 거의 몇 줄 안 나옵니다. 한국 전쟁은 거의 스탈린과 트루만의 그러만해. 서로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 한국 전쟁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네. 물론 김일성이 남침을 준비한 거지만 네네. 이것을 조장한 게 스탈린이고, 이거를 알고도 쳐들어오도록 방치한 사람이 트루만이고, 방임했다고 볼수 있겠죠. 에치슨 라인에서 예, 빼버리고, 이승만이 대전차 지뢰 대전차포 도와주려 하다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탱크 부대가 밀고 그냥 부산까지 내려오도록 다 방치한 겁니다. 네. 그래서 왜 그랬냐 트루만은, 그래야 미국을 재무장시키고 일본과 서독을 재무장시키고 나토를 만들고 이 소련을 봉쇄하고자 하는 이걸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즉 독일과 일본이라는 이 파시스트 정권과 싸웠던 반파시스트 연합, 미소 연합, 좌우 합작의 연합을 파괴시키려면 어제까지 같은 동지였는데 둘이 딱 갈라서기 쉽지 않잖아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 폐감으로 활용된 게 한국 전쟁이고 우리 한반도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 보수형들은 남침이냐 막 북침이냐 뭐 이 김일성이 남침했죠. 근데 그 남침을 실현시키게 만드는 소련과 미국의 이거를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남북 통일이 되려면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을 다 통일이 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설득해 내야 됩니다. 이게 외교의 역량이고, 그래서 사실 독일이 이 베를린이 통일됐던 게 세바르나제나 거기 고르바초프를 설득해서 그때 헬무트 콜 수상이나 한스 디텔 겐셔 외교부 장관이 그걸 잘 설득해서 오케이 했기 때문에 통일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는 보수 의견분들은 그럽니다. 송영길이 중국 러시아랑 친하고 친중파 친러파 아니냐 반미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미국하고도 친합니다. 일본 고노다로 방위성이 저하고 15년 친구예요. 그 다이무 다이신 외교 대신했던 친구도. 저는 일본과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안 된다. 중러를 설득해야 남북 간에, 물론 남북 이 자주적으로 하는 게 기본이지만 이 4대 강국이 방해하지 않도록 만드는 능력이 이제 외교가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외교 통일은 긴밀하게 상호에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실은 이제 외교통일위원회이시는데 사실은 민간 차원의 통일 외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국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제 전개했던 광복 운동,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민이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전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제2의 광복 운동은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민의 역할이 더 극대화돼야만 되는데 시민사회에서는 금년이 정전협정 67주년이고 2023년이 70주년이라고 하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7일부터 한반도 종전 캠페인 이것을 이제 전개하고 있어서 2023년 7월 27일까지 전 세계 1억 명의 서명을 받겠다 이렇게 이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일종의 민간이 자율적으로 펼치는 공공 외교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통위원장님으로서 이런 민간 차원 공공 외교의 필요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전 전폭 지원하고 강화시켜야 된다. 네. 저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아쉬운 대목이 판문점 선언 이후로 네네. 얼마나 좋았습니까? 양 정상이 백두산 네네. 전지에서도 사진도 찍어주고 김정은 위원장이 젊은 사람처럼 아주 좀 그럼요. 파격적인 행보도 보이고 그리고 예. 아니 그 평양의 그 5일 경기장 15만 평양 시민 앞에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마이크를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고 검열도 없이. 북은 생방송을 안 하잖아요. 네네. 사고 날까봐. 예. 모든 게 녹화인데 그건 거의 생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청와대 쪽에 물어봤어요. 원고를 사전에 북하고 합의해서 했냐? 하고 썼대요. 없었죠. 그냥 믿고 준 겁니다. 마이크를. 정말 대단한 일인데 거기서 막 방송 사고처럼 뭔가 좀 이상한 얘기가 나와서 어쩔 뻔했겠어요. 예. 그러면 그 좋은 신뢰 관계 때 그래서 9.19 군사합의까지 됐을 때 그때 저는 CVID를 했어야 된다. Completely Verifiable, Irreversibly Development를 했어야 된다. 양 민간교를 확 터서 돌이킬 수 없도록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강화시켰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미국과 북미 회담, 한동 회담이 될 걸로 생각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더 조심했어요. 부자 몸조심하듯이. 네. 우리 쪽에서 통제를 했다니까 오히려. 한 예로 제가 자주 든 것처럼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방문 요청했는데 우리나라 통일부가 4번인가를 다 불허 결정을 했어요. 나 조명균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네. 왜 그랬어? 미국이 싫어. 그래서 내가 아니 장관님 그냥 승인해주고 미국한테 통보해주면 되지 그것까지 물어보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장관이 뭔 필요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좀 화를 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서명 운동도 하여간 시민 종교 네트워크의 활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실 미국 사회가 우리 한반도 특히 이제 남북 간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지 않습니까? 뭐 정치인들이나 좀 알고 그렇죠. 우리 예. 그래서 사실 민간 외교가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데 사실 이 시민 강자도 원래는 판문점 선언 1주년 때 보니까 워싱턴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북한 자유주간이라고 해가지고 2005년부터 해오고 있었던 탈북자들의 그러한 그 활동만 뭐 CSIS나 이런 데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야 정말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 이제 워싱턴에 가서 우리가 2주년이가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하고 이제 시민 강조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의 경제력과 문화 우월성 이거는 미국 사회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는 한반도 평화 여기에 대한 미국 사회의 관심은 북핵 우려로 좀 가려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좀 민간의 어떤 이러한 공공 외교 활동 국회 차원에서 좀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회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나요? 아니 민간이 뭔가 주도를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뒷받침하죠. 저희가 뒷받침하시는 주도해서 거죠. 뭐 민간 조직을 만들기는 쉽지 않지만 최근에 KPEC이라고 그 미주 평화 포럼에서 네네네. 여러 가지 지금 비대면 이런 네. 줌을 이용해서 이렇게 토론을 했어요. 네네. 저도 참석했습니다. 네. 그 앤디 김 우리 재미교포 미 연방 하원 의원도 나오고 브래드 셔먼 의원도 나오고 저하고 김경현 의원이 나와서 이제 4사람이 그 줌을 통해서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이게 그런 것처럼 우리 200만 재미 동포들과 우리 한국의 민간 단체들이 상호 협력해서
미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이번에 우리 재미동포 연방하원 후보가 한 5명쯤 이번에 출마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2사람 정도는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이분들이 좀 당선시키고 또 주변에 좋은 의원들, 뭐 브래드 셔먼 의원 같은 사람들 잘 지원해서 이번에 구성된 상원 하원 의원들이 뭔가 우리 한반도에 좀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재미동포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뭐 우리 쪽의 시민사회 종교들도 그렇죠. 같이 연대해서 해줘야 같이 되겠죠. 예. 어쨌든 지금 이제 미국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번에 뭐 흑인 여성 파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이 러닝메이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많이 달아오르고 있는데 뭐 볼턴이 뭐 트럼프 대통령의 분위기 반전 뭐 그 차원에서 뭐 10월 서프라이즈 발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저는 사실은 누가 됐든지 간에 북미 정상이 만나는 것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옥토버 서프라이즈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3차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뭐 코로나 전국 때문에도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제가 차선으로 제가 제시했던 게 네. 김여정과 이방카가 만나는 걸 해보자. 네. 뭐 김여정이 DVD를 받고 싶다는 것은 만나고 싶다는 간접적 의사 표시고 워싱턴으로 초청하든지 아니면 이방카가 이리 한국에 와서 뭐 서울에서 판문점에서 만나든지 이거를 통해 좀 뭔가 좀 진전이 있어야겠죠. 그냥 뭐 네. 텔레비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진전된 거를 전문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이젠하워가 195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공화당 후보로서 민주당 트루만 그 이후를 쭉 이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루스벨트 이후로 쭉 집권했던 그 그렇죠. 민주당 집권 시대를 끝낸 게 아이젠하워인데 아이젠하워가 사실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나 나토를 만드는 영웅이었는데 이제 한반도 자기가 대통령 되면 한반도 전쟁을 끝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12월 달에 한국을 왔어요. 네. 전쟁 중인 한국을 와서 보고 돌아가서 휴전 협정이 가속화되고 물론 스탈린이 죽은 것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그렇죠. 7월 27일 날 휴전 협정이 타결됐는데 그런 것처럼 제2의 아이젠하워처럼 나는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다음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미 정상회담을 이어서 평양을 방문해서 정말 이 냉전의 시대를 끝내겠다라는 걸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대선 유세 때 얘기하도록 어떻게 그렇죠. 뒤에서 뭔가 이렇게 네. 그게 중요한 이슈다 하는 거를 자꾸 얘기하는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시청자들과의 이제 이런 대화가 또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 정책을 집행 과정을 감시하고 또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이번 외교 안보 라인 교체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인 8월 14일에 차관급 인사가 단행됐는데 외교부 1차관으로 외교관 출신이 아닌 청와대의 최종건 비서관이 내정됐죠. 그리고 지금 국회에는 윤건영 의원이 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정말 남북 관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전문가들이 국회에도 그렇고 행정부에도 외교부에 특히 이렇게 보강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환영하고 맛이 지탄이지만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이인영 장관도 오늘 뭐 해리스 대사랑 만난다 그러는데 네. 좀 자신 있게 자주적으로 해갈 거로 보여집니다. 서훈 실장은 또 대통령님이 아주 신뢰하는 분이고 네. 또 이번에 박지원 실장과 이제 기조실장으로 박선원 제 국정원을 맡게 됐잖아요. 네. 근데 박선원이 아주 뛰어난 친구입니다. 네. 영국서 박사를 했고 제 학생운동 1년 후배기도 한데 네. 그 정동영 장관을 수행해서 북한에 갔을 때 네. 김정일 위원장한테 부시 대통령 각하라는 말을 만들게 한 사람이 박선원이었어요. 그렇죠. 오는 말이 가야 가는 말이 고운 그렇죠.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예. 김정일 위원장부터 부시 대통령한테 각하라고 표현을 써라.
라는 것에서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말이 하대 악의 축뭐 이러다가 서로 간에 각하 위원장이란 말이 가면서 네, 네. 부시 후반기가 상당히 발전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박선원 뛰어나고 윤건영도 직접 김정은을 만난 친구고 뭐 최종건은 최연소 이번에 차관이 된 겁니다. 네. 어제 네. 저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 대화를 나눴는데 기대가 되는 거고 또 제가 또 외통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잘 네.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그 뭐 저기 그 우리 시청자들이 이제 여러 그 질문을 보내시는데 사실은 가끔 엉뚱한 질문도 있어요. 그래야 또 재미있기도 합니다. 아마 이분은 그 처음에 얘기하셨던 누구나 집 프로젝트 굉장히 그 재밌게 들으신 것 같아요. 누구나 집 프로젝트처럼 새로운 공유 경제를 기획 입법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예, 그건 뭐 입법이 아니라도 지금 할 수가 있는데 네. 정말 그 우리 국토부나 이 허그나 이런 사람들의 관성적 사고가 상당히 한계인데 아무튼 지금 시범 사업을 성공시켜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네. 우리나라 아파트들은 진짜 성냥갑처럼 그냥 단독 주택을 본드로 붙여놓은 것 같은 거지 이게 실제 공유주택이 아니잖아요. 공공주택이 되려면 네. 공공적으로 그 안에 게스트하우스도 넣고 제 꼭대기에는 이런 카페테리아도 만들고 그 밑에는 지하 저장고도 만들고 풀장도 만들고 해서 이 아파트 자체가 호텔처럼 기능이 결합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들도록 완전히 전환을 해야 됩니다. 리조트 개념도 좀 들어가는 거죠. 사고를 확 전환해서 보통 우리 아파트는 3분의 1을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렇죠. 전부 이불장, 뭐 장롱 이런 거. 네. 지하 저장 창고를 만들어서 싹 지하로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내려버리고 리빙 공간을 확 넓힐 수가 있습니다. 코스트를 줄일 수가 있고요. 저는 핵심이 자기 집값의 10%만 투자하면은 언제든지 최초의 분양가 가격으로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임대주택을 만들자. 그러면 사실상 내가 언제든지 이 임대에 살지만 이 주택을 최초의 분양가 가격으로 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데 집값이 오르더라도 그렇죠. 달러빚을 내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단순한 임대인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최초의 분양가 가격으로 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실상 소유권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게 제 구상인데 아무튼 제가 당 대표 때 이거를 공약으로 세웠던 거잖아요. 지난 2년 전에. 네. 올해 제가 당 대표는 못 나왔지만 네, 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정말 이거를 실현해서 우리나라 주택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 정말 그 열정이 가득 차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제가 이재명 그 지사 때도 한참 설명했는데 일부는 좀 이해한 것 같은데 완전히 이해가 안 돼서 최근에 기본주택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도 일부 이 제 개념이 일부 좀 활용된 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튼 이거는 국가 재정 투입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제가 인천시장 때 하도 빚이 많아서 아니 국가 예산으로 나눠줘서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하냐. 예산을 쓰지 않고 혁신적 사고, 창조적 사고로 민간을 이용해서 뭘 해결해야 진짜 능력 있는 행정이 아니냐 이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빚을 갚으셨어요, 그래서? 많이 갚고 빚이 문제 아니라 부도 위기였어요 거의. 부도 위기였어요. 예. 그리고 이게 또 숨어 있는 채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폭탄 지뢰 제거를 다 해 놓으니까 이제 그 뒤로 유정복 시장 때 와서 네네. 땅값이 오르고 부동산 올라서 이제 갚어 간 거죠. 아이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분은 또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네요. 의원님을 보면 인천만 떠올렸는데 외교통, 행정능력, 법률 전문가, 팔색조의 매력이 느껴지십니다. 이런 말을 하기에는 이르지만 다음 스텝은 어떠실까요? 이렇게 이해하셨네요. 네, 다음 스텝은 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당 대표가 돼서 한번 우리 민주당을 업그레이드 시켜보겠다는 게 제 꿈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낙연 전 총리께서 출마를 결심한 바람에 제가 나가게 되면 아주 이게 너무
볼거리는 치열하게 싸움이 돼서 될지는 모르지만 당의 상처가 클 거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예, 안 나가신 거죠. 안 나오고 좀 내년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해볼 생각입니다. 그 중국 보통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이제 북한을 갈 때 중국을 통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핫산 프로젝트 얘기하시면서 핫산에서 이제 나진 가신 것을 들으시고 아마 이 댓글 올리신 것 같아요. 중국을 통해 북한을 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러시아를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네. 인터넷에 보면은 러시아 가스를 우리가 이제 가져오는 그러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그럼 그게 북한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냐? 지금요 우리가 가스는 LNG, PNG가 있는데 이게 네. LNG는 말 Liquefied Natural Gas 마이너스 160도로 액화시키는 가스를 액체로 만든 액화가스입니다. 근데 네. 왜 액화를 시키냐? 장거리를 이동하려면 기체 상태로 가려면 너무 부피가 커요. 그래서 이동 뭐 풍선에 넣을 수도 없고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압축을 시켜서 부피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물이 되는 거죠. 액체가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160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을 수 있는 특수한 LNG 선박이 필요한 거고요. 그 네. 우리나라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거리는 액화시켰다가 다시 기화시키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냥 기체 상태로 파이프로 바로 가져오면 훨씬 싸게 가져올 수 그렇겠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베리아 가스를 이 러시아 가스를 바로 북한을 통해서 오게 되면 액화 기화의 과정이 생략되니까 한 30% 이상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가스관 설치 비용을 상쇄해야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현재 저렇게 닫혀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을 설득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고 그 전에서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사할린에서 200만 톤 지금 LNG 가스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보통 한 3,500만 톤, 4,000만 톤 LNG를 쓰는데요. 한 1,000만 톤은 카타르에서 가져옵니다. 제일 큰 데가 5만이 500만 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미국에서도 한 지금 200만 톤, 400만 톤을 가져오는데 미국서는 파나마 운하를 통과시키는데 많이 적체가 되고 태평양을 건너오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사할린에서 오는 것은 제일 가깝죠. 바로 삼척을 통해 바로 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양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수마의 그 상처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북한도 상처가 크겠다 이걸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있네요 보니까 뭐 사람도 많이 죽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 생명 공동체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청들이 있으시네요 보니까. 글쎄 또 거기 우리가 저희가 진짜 전해고 싶은데 북한이 지금 거절하고 있으니까 좀 딱할 노릇입니다. 사실 남북 간에 이제 불신이 심해서 안 받겠다. 지난번에 우리가 5만 톤 쌀 보내려고 김현철 장관 때 포대까지 준비해서 그렇죠. 네. 했는데 북이 안 받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국제 적십자사나 이제 국제 기구를 통해서 보내는 방식 그런 것도 좀 예. 정부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 그래서 같고요. 우회적으로 이번에 이제 이인영 장관이 들어서 $1,000만 월드 푸드 프로그램 세계 네. 식량 계획을 통해서 $2,300만 규모로 갑니다. 그게 7세 이하 아이들의 그 영양 비스켓, 시리얼 이거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임산부들하고 이제 이제 젖먹이를 하는 그 엄마들 네네. 수유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양이 없어서 막 젖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태어나서 천일 동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영양복이 안 되면 그렇죠. 뇌가 안 커버리고 성장에 키 큰 건 둘째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통일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 머리도 작고 키도 작으면은 그 차별을 느끼겠어요. 지금도 탈북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면 전반적으로 키가 작잖아요. 예. 신체가 적잖아요. 아, 저도 그 평양에 갔을 때 저도 뭐 여러 차례 갔습니다만은 그 지하철 타고 올라왔었어요. 올라와가지고 평양에서? 배에 가서 2006년인가 7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올라왔는데 이제 옆에서 뭐 안내하는 분들도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러는데 마침 학생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학생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와요. 와서 근데 자가에서 이렇게 안으면서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2학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은 인민학교 2학년이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고요. 그래서 좀 약간 섬찟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우리 얘네들을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케어해야 되느냐 네. 이런 걱정이 들고 그랬었는데 그 병행하셨을 때 경험이 많으시겠네요. 그런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금강산 쪽에도 인민군도 훈련하는 걸 봤는데 네. 나는 무슨 고등학생들 그렇죠. 중고등학생들 교련 훈련인 줄 알았어요. 아. 너무나 작아서. 또 좀 얘기하시는 거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네, 뭐 우리가 봉이냐 아주 그냥 극단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외교와 안보 이런 그 관계를 동맹 관계를 비즈니스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점이 좀 못마땅하게도 느껴지는데 미국과의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가 신의 한 수로 한 게 뭐냐면 우리 협상 대표를 외교부나 국방부 출신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출신을 임명했잖아요. 아 방위비 협상에. 협상 대표를. 아 네네네. 그게 탁월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분은 완전히 예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다른 거 고려 않고 이거 예산 차원에서 이거 SMA에 이거 안 들어간다 하고 국회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저쪽에서 우리 압력을 넣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한미군 근로자들 무급휴직 보내는 거. 네. 그게 압력이었고 또 하나는 주한미군 감축할 수 있거나 철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그 협상의 무기였잖아요. 미국 측에. 네. 예. 근데 첫 번째 주한미군 이 문제는 저희들이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국가 예산으로 일단 줘요. 어. 주고 나중에 다 상계하면 되니까 협상 타결. 먼저 주고 다시 이제 우리가 받으면 되니까 우리 그 군무원들한테. 아니 나중에 네. 이제 방위비 협상할 아, 때 방위비 이거 협상할 방위비에 때. 우리 주한미군 근로자 월급이 다 들어있잖아요. 근로자들이요. 예. 그건 나중에 다 소급해서 상쇄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미리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미국에서는 처음에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랬죠. 우리한테 압력이 가게 협상이 네네. 굴복하게 하도록.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한미군 근로자들이 주한미군을 청소부터 화장실 청소부터 그러지 않겠어요. 네. 모든 경비 이런 거를 뒷받침을 안 해주면 주한미군이 기능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불편한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자기들로 버티다가 합의를 해준 거죠 우리한테.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다음번 협상 때는 협상 타결 안 되면 준 예산처럼 예전에 지출된 것들은 그 예전 규정에 따라 합의 때 따라 지출되도록 단서 조항을 집어넣어야 돼요. 미국은 그런 게 없으니까 준 예산 제도가 없으니까 연방 정부가 예산을 합의 안 되면 그냥 스톱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준 예산 제도가 있어서 기본 경비는 나갑니다. 예산안이 통과 안 되더라도 이것도 그렇게 좀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그 감축시키거나 뭐 미군 철수 협박이 더 이상 안 통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의식이 이렇게 높아져서 네. 저런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부당한 요구는 갈 테면 가라는 식으로 배짱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국민이 동의해주고 있잖아요. 네, 뭐 네, 실제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도 없어요. 이게 국방 수권법에 따라 미국 하원의 동의가 없이는 28,500명 미군을 감축할 수 없도록 미국 의회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협박이 안 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는 우리 정은보 그 기재부 출신이에요.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네. 저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데 아무튼 너무 잘하고 있고요. 저쪽에서는 이제 여성부로 바꿨어요 선수를 정보한테 해서 도나 멜턴이라는 주일 정무고사 출신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근무했어요 미국 문화원에. 그래서 네. 우리 말도 잘하고 일본 말도 유창하게 하는 여성분인데 이제 이분이 오게 되면 이제 일본과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일본도 나토, 독일, 일본, 우리 한국 다 같이 지금 방위 분담을 해야 되는데 협상해야 되는데 네네. 일본은 우리한테 고마워해야죠. 우리가 잘 버티고 있으니까. 일본도 지금 청구서를 받을까 지금 긴장하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 청구서를 받을까를. 사실은 그 주한미군 규모 문제가 이런 방위비 협상하고 맞물리는 건 오히려 우리가 뭐 우리 입장을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카드도 될 수 있는 거네요, 보니까. 역으로 제가 항상 그런 게 임대로 내놔라. 아니, 그렇죠. 아니 평택 예. 444만 평, 저 험프리 기지 이거는 세계 최고의 기지예요. 네네. 그 18홀 골프장까지 안에 있습니다. 네네. 리조트처럼 생긴 이런 기지. 그리고 전 세계 미국은 기지 중에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력해주는 나라가 어디가 그렇죠.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그 둘째 애가 이제 카투샤를 시험 봐서 들어갔었어요. 제 아들도 카투샤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아주 그냥 그 충격적으로 들었었는데 카투샤 출신들은 다 반미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그 캠프에서 그 미군 부대에서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환경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정말 전혀 도외시하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아니 이게 우리나라 땅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상당히 그러한 부분을 특히 이제 뭐 환경 운동이나 이런 것을 하고 들어갔던 그러한 군인들의 경우는 뭐 원장님 미국 네. 기지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네. 평택 이게 캘리포니아로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되어 있어요. 우편물이나 모든 게 다. 아, 미국 땅이 미국.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올 때도 우리나라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미군 기지로 착륙해서 오잖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미 동맹을 다뤄요. 네. 서보역 박사가 와서 이제 한미 동맹을 좀 짚어보면서 새 지평을 열자는 그런 시간을 갖게도 되는데 또 이런 그 질문이 있습니다. G7에 우리가 들어가서 좀 확대된 그러한 힘으로 북한을 좀 달래주고 북한과의 어떤 그 국제적인 그러한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을 북한도 끌어들이고 하면서 하는 그런 국제적인 어떤 것도 일종의 외교겠죠. 그런 그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느냐 우리가 G7에 들어가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G7에는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G7이 아니라 G8이 G8 되겠죠. 이죠, 예, 들어가면 우리는. 그걸 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견제용으로 그걸 발언했지만 그렇죠. 뭐 그래도 뭐 다른 나라들이 굳이 우리나라 들어온 것에서 그렇게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 같아요. 독일도 뭐 거부하는 것은 러시아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거지. 뭐 인도나 이런데 뭐 환영해서 어쨌든 저희로서는 들어갈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예. 어쨌든 하여간 뭐 국제적인 국제 무대에 사실은 그 북미 회담으로 해서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그 세계 외교 무대에 등장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어떠한 여러 가지 등장할 수 있는 무대를 좀 우리가 만들어주고 저는 이제 북쪽에 하는 제안한 게 언제 네. 때가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뉴욕에 와서 유엔 총회 연설을 한번 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유엔 회원국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맨날 지금 그러니까 미국과의 말에도 풀어야 되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의 길을 자기가 직접 육성으로 또 뭐 스위스에서 공부해 영어도 잘한다 그러니까 영어로 직접 하든지 네. 한번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유엔 연설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한번 정확히 설명을 해라. 항상 못 믿는다 그러니까. 저는 카스트로가 한번 그때 유엔에 와서 연설한 거 상당히 그 놀랬거든요. 네. 그게 나는 북한의 위상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유엔 동시 가입이 안 됐을 때는 서로 뭐 싸우느라고 못했지만 자기들도 유엔 회원 국가인데.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에 가서 내가 그 발언을 하겠다 하고 요청을 하면 오케이 하죠. 그거는 받아줄 수밖에 없는 당연히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환영이죠 유엔에서요. 유엔에서는 환영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북미 간에 맞아 합의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온다면 뭐 그 나중에 뭐 바이든이 된다면 바이든이라도 저는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김정은도 미국을 가서 회담도 하고 뉴욕에 유엔 총회 연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국제사회 국가로 한번 전환을 하고 자신들에 대한 불가침 협정이나 평화 협정 이것도 보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꼭 미국만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설득하면 그 미국에도 압력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유엔 차원에서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습니다. 만들어 나가면 그렇습니다. 되는데 그래서 저는 방기문 총장 그 10년 계신 동안에 나는 너무 좀 저도 아쉬움이 아쉬워요. 커요. 저도 총장이 아쉬워요. 가도 우리 예. 한국 출신인데 그럼요.
좀 남북 문제를 이 10년의 유엔 사무총장이란 자리를 가지고 왜 그걸 좀 적극 못했을까? 그러니까 유엔 근데 너무 사무총장으로 사고가 네. 좀 이 보수적으로 갇혀 있어요. 나는 그 정말 우리 박기문 총장님이 그때 대통령 나오신다 그럴 때 겐셔를 벤치마킹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스 디티트 겐셔 네. 그 독일 겐셔 외교부 장관인데 제가 롤 모델로 삼는 분입니다. 근데 겐셔는 정말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뿐만 아니라 세바르나제하고도 정말 소통을 잘했고요. 그 오르바초프를 설득해낼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외교가 아쉬웠다 그 생각합니다. 시대에 정말 셰버나제라든지 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지금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맞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그 중간 역할, 다리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디가 보라유라고 하는 분이 통일보다도 일단 왔다 갔다 교류를 먼저 하면 좋겠어요. 이산 가족인데 엄마 아빠 고향에 가보고 싶은데 우리 땅을 밟지 못하니 너무 안타깝네요. 이번에 뭐 경축사에서도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하시고 그랬죠. 이산 가족 문제도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북쪽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산 가족들이 만나게 되면 북의 어려운 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네네. 일단 그렇죠. 양 만나면 얼굴 생긴 것부터 나이도 훨씬 더 들어 보이고 네. 찌들린 생활 이게 자신들의 그 속살을 다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처럼 마음 놓고 이렇게 탁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려하면서 좀 조금씩 좀 해야 되고요. 개별 관광을 빨리 좀 돼서 네네. 평양 관광도 되고 네. 저는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정말 걸어서 안 되면 도보로 그냥 7km밖에 안 된다는데 그렇죠. 그렇죠. 선주교도 보고 거기서 오히려 밥 먹고 순례처럼 평화 순례처럼 그래서 해서 평양냉면 먹고 그냥 걸어가겠다. 아이고 무슨 의약품 주는 게 트럭이 위반돼서 못 온다면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야 그냥 소에다 달구지 달아서 끌고 가자 아니면 지게로 지고 가든지. 뭘 그렇게 우리나라 땅을 왔다 갔다 하는데 에? 같은 민족끼리 그걸 못 만나게 유엔군이 맞고 뭐 제재가 맞고 그러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데. 사실 몸으로 밀고 갈 수도 있지 않냐. 사실 구체적인 대안이 뭐 없냐. 북한을 끌어내리는 이러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서명운동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또 국경 넘는 그 저기 그 국제 여성들도 있지 않습니까? DMZ 이제 매년 북쪽에서 이렇게 넘어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어차피 이제 유엔사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가로막으면은 막히는 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계속 그걸 반복을 하면 그래도 판문점 쪽은 JSA에서 유엔군이 관할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도라산 쪽은 없어요. 그냥 남북이 합의하면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한 통로는 판문점으로 하지 말고 도라산역에서 바로 우리 남북이 합의해서 그냥 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철도도 연결되어 있는데 그 기차가 못 가더라도 사람이 설길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북 입장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 체제 보장 문제 이것을 해결을 해주지 않고 이런 문화 교류 이런 교류에 대해서는 좀 시큰둥하는 게 있죠. 아니 제재도 안 풀어주면서 뭘 무슨 개별 관광 이게 중요하냐 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남녀가 데이트할 때 여자친구는 이제 배고파서 밥 먹고 싶은데 얘는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영화 보러 가자고 계속 그러면 배고프다 말은 못 하겠고 야이씨 안 만난다 그러죠. 자기가 그렇죠. 좀 배고프 밥도 못 먹는다 말하기가 좀 쑥스럽잖아요. 그걸 미리 알아서 야 밥 먹고 영화 보러 가자 그래야 좀 데이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 질문이 6.25 때 북한, 한국, 미국, 중국 뭐 다 이제 서로 전쟁을 했으니까 다 이제 그 전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또 민간인들도 있고 합동 위령제가 가능할까요? 유엔 참전국들을 다 포함을 해서 지금 합동 위령제에 대한 얘기는 그 동안에 별로 없었던 것 같죠? 그렇죠. 제가 모니칸 선생님의 꿈을 비는 마음이라는 그 시를 제가 낭송을 자주 합니다. 네. 그게 정말 공산군에서 살이 썩은 삽 한 삽, 국군의 피가 섞인 분역다 한 삽이 떠서 이렇게 합장을 지내는 그런 꿈을 표시한 게
늦봄 문익환 네, 네. 선생님의 그 꿈을 비는 마음이라는 시인데 그런 시대가 와야겠죠.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위로해주고 서로 간에 우리도 남의 나라 방문하면 그 현충원 같은 데 가서 서로 그렇죠. 경의를 표시한 서로 것처럼 뭐그 정상들이 방문했을 때는 항상 오히려 근데 북쪽은 우리가 서는데 우리가 가는 거 가지고 난릴 거예요 또. 그럴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 금강산 관광할 때요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 관광객들이요 금강산에서 텔레비 보면서 이 붉은 악마 빨간 옷 입고 그렇죠. 대한민국 이거 다 했어요. 다 했죠. 북에서 아무렇지도 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도 2002년 때 그때는 이제 한국 종교인평화회의가 아시아 종교인평화회의 회의를 인도네시아에서 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북한 종교인 협의회에서 같이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그 실행위원회 회의를 하다가 그날 저녁에 그 우리 4강이었어요 그때요. 월드컵. 월드컵 4강이었어요. 마침 그래가지고 그 4강 축구는 같이 봐야 된다 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그걸 만들어서 같이 응원을 하면서 정말 그때 우리가 이겼을 때 그냥 그렇게 같이 기뻐하고 그랬었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11월 대선인데 누가 되는 게 유리하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다 일장일단이 있다 봅니다. 보통 이제 뭐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기후 변화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인종 정책이나 다 이게 동의하기 어렵지만 네. 그래도 한반도 문제는 이렇게 과감하게 북미 그렇죠. 정상회담을 한 것에서 인정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 그것이 근데 이게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내야 될 게 아니냐. 볼턴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하노이 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그걸 이어서 된 면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바이든이 되더라도 저는 거꾸로 가지는 않을 거다. 또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바이든 주변 저는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사실 옛날 같으면 바로 미국을 가서 그렇죠. 좀 만났어야 되는데 네. 지금 화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만 11월 대선이 끝나면 바로 좀 미국을 가보려고 합니다. 네. 가서 지금 대선 때 외국 정치인을 만나는 게 금지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외국인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상당히 러시아 스캔들도 있고 아주 조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려워요. 대선 때 가면. 옛날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때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대선 레이스 때문에 계속 그 프라이머리 뭐 해가지고 가는데요. 곧 이제 보니까. 전당대회를 하겠죠. 예, 예. 민주당, 공화당.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끝나고 나면 인수위원회 팀이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가 적극적 외교를 통해 우리 대북 한반도 정책이 좀 빗나가지 않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1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을 모시고 판문점 선언의 시대 정신과 제2의 광복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국사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함께해 주시면서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신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내일 모레인 8월 20일에는 통일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서보혁 박사님을 초대해서 분단 75년과 한미동맹 새 지평을 열자라는 제목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